이라크 남부에 타오르는 사막 아래 수천 년의 모래와 침묵 속에 묻힌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들조차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대 기술로도 그들이 이룬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메르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5,500년 전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에 존재해서는 안 될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태양계에 대해 20세기에 망원경으로만 재발견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필적할 수 없는 수학적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이후의 모든 주요 문명에 영향을 미칠 만큼 복잡한 법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지식을 자신들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별에서 온 존재들에 의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증거는 그들이 진실을 말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야기는 1849년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젊은 영국 고고학자가 현재의 이라크에서 발굴 작업을 할 때 시작됩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기반을 뒤흔들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팀이 고대 땅의 층을 파고들면서 쐐기 모양의 문자로 덮인 수천 개의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수메르인들이 발명한 세계 최초의 알려진 문자 체계인 쐐기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계를 놀라게 한 것은 단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자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곡물 수확이나 무역 거래에 대한 간단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성경보다 수천 년 앞선 천문 차트, 수학 공식, 의료 절차, 그리고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메르 왕 목록이라고 알려진 한 점토판은 너무나 특별한 주장을 담고 있어 학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순전히 신화로 치부했습니다. 그것은 대홍수 이전에 왕들이 수만 년 동안 통치했으며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연구자들을 괴롭히는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수레가 발명되기 전, 철제 도구가 발명되기 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문자 역사가 시작되기 전 존재했던 문명이 어떻게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나서야 다시 배운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할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메르인들은 명왕성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존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 크기와 색깔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왕성을 자신들의 체계에서 12번째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체계에는 해와 달도 천체로 포함되었습니다. 약 4,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VA, 243이라는 원통 인장에는 우리 태양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인장은 모든 행성들이 정확한 궤도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명왕성은 1930년까지 현대 천문학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명왕성은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보기 매우 어려운 작고 먼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육안과 소위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어떻게 명왕성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야기는 더욱 이상해집니다. 그들의 천문학 문헌에서 그들은 천왕성과 해왕성을 놀라운 정확도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대기 중 메탄으로 인한 청록사액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1980년대에 보이저 2호가 이 행성들을 지나 비행할 때까지 이 세부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인 설명은 이러한 묘사가 상징적이거나 현대 연구자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천문학적 계산의 정밀도를 보면 그 설명은 인간 발전의 공식적인 서사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인의 수학체계는 현대 학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세는 십진법을 사용하지만 수메르인들은 60진법으로 알려진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62, 1,
2, 3, 4, 5, 6, 10, 12, 15, 20 그리고 30으로 나눌 수 있는 우수하고 매우 합성적인 숫자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것이 임의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깊은 이해를 시사하는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우아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시간과 각도를 측정하는 데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1분에 60초, 1시간에 60분, 그리고 원에는 360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문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왜 그렇게 정교한 시스템을 선택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60진법이 수메르인들이 복잡한 천문학적 계산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점토파는 그들이 1년의 길이를 현대 측정치와 4분 이내로 계산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춘분점의 세차 운동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축이 약 25,800년의 기간 동안 천천히 원을 그리며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지속적인 관찰과 기록을 필요로 합니다. 수메르인보다 수천 년 후에 등장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일반적으로 세차 운동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점토파는 그들이 먼저 그것을 알았음을 시사합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가르쳤고 왜 이 지식이 주류 고고학에 의해 그렇게 철저히 묻혔을까요? 고대 수메르의 의학은 너무나 발전하여 원시적인 치유 의식보다는 현대 의약품 관행에 더 가깝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뇌수술, 제왕절개, 그리고 눈 수술을 포함한 외과적 시술을 묘사하는 의학 문헌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점토파는 박테리아 감염으로 보이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처방은 으깬 재료와 특정 식물을 조합하여 사용했으며 우리는 이 식물들이 현재 항생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헌에 나타난 해부학적 지식 수준은 놀랍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순환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장기와 그 기능을 식별했습니다. 또한 수백 가지 질병에 대한 분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건강보험 시스템과 의료 윤리 강령과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4,000년 전의 점토파는 실패한 수술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지고 환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특정 벌칙을 받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주술사의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증거 기반의 의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류 과학이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의학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수세기 동안의 시행착오는 실패한 시술과 점진적인 발전의 증거를 남겼을 것입니다. 대신 수메르 의학은 가장 초기 문헌에서 완전히 형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치 지식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수입된 것과 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 중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특히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구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보다 최소 1000년 앞선 수메르 버전은 순수한 신화라기보다는 실제 사건을 묘사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세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우트나피슈팀이라는 남자는 신 엔키로부터 인류를 멸망시킬 임박한 홍수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그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확한 지수를 받습니다. 300피트 길이, 300피트 너비, 그리고 300피트 높이이며 여러 가판과 칸으로 나뉩니다. 이것들은 신화적인 이야기의 모호한 치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해군 공학을 이해하는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항해 가능한 선박의 사양입니다. 이야기는 홍수가 7일 밤낮 동안 지속되었고 물이 산을 덮을 정도로 불어났다고 묘사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 우트나피슈팀은 노아 이야기에서처럼 새들을 보내 육지를 찾게 합니다. 그러나 수메르 기록에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추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홍수의 힘에 겁을 먹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힘을 시사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상한 빛과 물이 오기 전에 천둥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약 1만 2800년 전 인도양에 거대한 소행성이나 혜성이 충돌한 것을 묘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충돌은 거대 쓰나미와 대규모 홍수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지질학적 기록은 마지막 빙하기 말에
해수면이 극적으로 상승하여 해안 문명들을 수장시켰음을 확인합니다. 수메르인들이 실제 전 세계적인 재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메르 신들의 판터는 이후의 신화들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영적인 영역에 거주하는 추상적이고 전능한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 신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었으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문헌들은 그들을 아눈나키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땅으로 온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야기에 따르면 이 존재들은 인간이 현재의 형태로 존재하기 훨씬 전에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들이 금을 필요로 한 이유는 문헌에 완전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번역본에서는 그들의 고향 행성의 대기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시사합니다. 아눈나키는 원시 호미니드와 자신들의 정수를 섞어 유전적 조작을 통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광산에서 일할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점토판에 실제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비유나 종교적 은유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아눈나키 혈통의 특정 날짜, 위치, 그리고 족보가 있는 역사적 사실로 제시했습니다. 이 점토판들 중 다수를 번역한 주요 연구자인 제카리아 시친은 이 문헌들이 고대 우주 비행사들의 기록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주장했습니다. 주류학계는 그의 작업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메르인들이 단순한 창조 신화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왜 그렇게 정교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발명했는지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안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수메르 도시들의 도시 계획 수준은 불가능했어야 할 건축과 공학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수메르 정착지 중 하나인 우르시는 전성기 때 약 6만 5천 명의 인구를 가졌습니다. 이 도시는 격자 패턴으로 놓인 포장도로, 지하 파이프를 갖춘 정교한 하수도 시스템, 실내 배관을 갖춘 다층 건물, 그리고 공공정원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의 집에는 분수가 있는 안뜰이 있었습니다. 이는 물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물을 펌프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시사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그들이 일종의 에어컨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풍향기와 증발 냉각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이는 수세기 후에나 재발명될 기술이었습니다. 약 4100년 전에 건설된 우르의 대 지구라트는 수천 년을 견뎌낸 건축학적 경이로움입니다. 그 핵심 구조는 너무나 잘 설계되어 지진, 전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서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하중 분포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방수 재료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구조물 자체 내에 배수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그들은 비와 바람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각도까지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원시인들이 진흙 벽돌을 쌓아 올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학적 원리와 장기 계획에 기반한 진보된 토목공학이었습니다. 수메르 고고학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발견 중 하나는 현대 기술을 묘사하는 듯한 유물들입니다. 이라크 전쟁 중 많은 부분이 약탈되기 전 바그다드 박물관에는 바그다드 전지라고 알려진 물체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더 오래된 수메르 디자인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지는 점토 항아리의 구리 실린더로 둘러싸인 철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초나 와인과 같은 산성 액체로 채우면 전류를 생성합니다. 재현품을 테스트한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전압 1볼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갈반이 전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장신구에 금을 도금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19세기에 발명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산업 목적으로 전기를 마스터했다면 왜 알려진 예가 단 하나뿐일까요? 그 사용법을 설명하는 텍스트나 다른 전기장치의 증거는 왜 없는 것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 지식이 의도적으로 억압되었거나 이 지역을 덮친 수많은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신성한 기술이었으며
사제 계급에 의해 비밀리에 보관되었고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주류적 입장은 그것이 단지 흥미로운 변칙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전기를 명백히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 부조화는 엄청납니다. 수메르 천문학은 먼 행성에 대한 지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정밀하게 매핑한 상세한 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황도대 별자리를 지정했으며 수천 년에 걸친 체계적인 관찰을 시사하는 정확도로 천체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한 점토파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우주 충돌을 묘사합니다. 수메르 창조 서사 시인 에누마 엘리시에 따르면 그들이 니비루라고 불렀던 떠돌이 행성이 우리 태양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티아마트라고 불리는 행성과 충돌하여 그것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한쪽 절반은 지구가 되었고 다른 절반은 산산조각 나서 소행성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소행성대의 존재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현재 이론들은 그것이 목성의 중력 영향으로 인해 결코 형성되지 못한 행성의 잔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소행성대의 총 질량은 달 질량의 약 4%에 불과합니다. 이는 완전한 행성의 잔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의 행성이 파괴되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태양계 내부 전체의 질량을 재분배한 충돌을 설명했습니다. 2006년에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 초기 역사에서 대규모 행성 이동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가스 행성들이 안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움직이며 작은 천체들을 흩뿌렸을 가능성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수십억 년 전 누군가에 의해 목격된 실제 우주 사건을 묘사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관찰했거나 알고 있던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전수한 것일까요? 수메르어 자체는 언어학자들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것은 고리버라고 불립니다. 지구상에 다른 어떤 어족과도 알려진 친척 관계나 조상적 연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의 다른 모든 고대 언어들, 즉 아카드어, 아시리아어, 바빌로니아어 또는 히브리어는 세머족에 속하며 공통된 뿌리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수메르어는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완전한 형태로 복잡하게 홀로 존재합니다. 마치 여러 세대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통째로 발명된 것 같습니다. 문법은 교차거이며 각각 특정한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연결하여 단어를 만듭니다. 쐐기 문자인 문자체계는 소리와 개념을 모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언어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수메르어가 고대 시대에도 이미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카드어를 사용했지만 주로 종교적이고 학문적인 목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가 사용된 방식과 유사합니다. 다만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5,000년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메르어와 헝가리어, 튀르키예어, 심지어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포함한 완전히 다른 지역의 언어들 사이에 흥미로운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공통된 기원을 증명하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수메르어가 주역 역할을 했거나 기존의 확산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광대한 지리적 거리에 걸쳐 언어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수메르 시간 측정의 정밀성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를 다시 30개의 계쉬로 세분화했고 각 계쉬는 60개의 가르로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약 4초까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기계식 시계가 없었다고 알려진 문화치고는 터무니없이 정밀한 측정입니다.
농부와 상인들이 왜 4초 간격으로 시간을 측정해야 했을까요? 기록들은 이러한 측정이 주로 천문 관측과 천체 정렬에 의해 결정된 정확한 순간에 수행되는 종교의식에 사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한 점토파는 특정 별이 하늘의 정확한 위치에 도달할 때 발생해야 하는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호위분이라고 부르는 단위까지 정밀합니다. 이러한 정밀도 수준은 일반적인 역사에 따르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도구와 수학적 방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일부 점토판에는 태음력과 태양력 간의 차이를 조절하는 보정계수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톤 주기는 19년 주기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달의 위상이 같은 요일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주기는 기원전 432년에 그리스 천문학자 메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점토파는 그들이 2000년 전에 이 주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달력 시스템을 동기화하는 데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지구 자전의 점진적인 감소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은 원자 시계를 통해 20세기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의 에미 개념은 아마도 그들의 문화에서 가장 신비로운 측면일 것입니다. 매는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물리적인 용기에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둘 다 전달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고대 기록들은 매를 문명을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인 힘과 속성으로 묘사합니다. 100여 가지의 서로 다른 매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왕권과 사제직에서부터 글쓰기와 수학까지, 전쟁과 평화에서부터 음악과 예술까지 모든 것을 포괄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신 이난나는 신 엔키가 술에 취한 동안 매를 훔쳤습니다. 그녀는 매를 자신의 도시 우루크로 가져와 그곳을 문명의 중심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화 전파에 대한 비유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매를 소유하고 전달하며 심지어 잃을 수도 있는 실제적인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일부 점토파는 메가 에리두시에 있는 이압주라는 신성한 건물에 보관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원은 신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처음 지은 건축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에리두에 대한 고고학 발굴은 그곳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적인 거주지 중 하나임을 밝혀냈습니다. 정착층은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깊은 층에는 고고학자들이 그 목적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주택이기에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원 양식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들이 매, 즉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매를 보관하는 장소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개념은 정보기술과 데이터 저장에 대한 현대적 아이디어와 섬뜩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마치 수메르인들이 지식이 인간의 기억을 넘어 인코딩되고 보존될 수 있음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수메르의 농업은 또 다른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수메르 문명이 발흥한 지역은 농업에 자연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덥고 건조하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홍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수메르인들은 매우 정교한 관가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세기까지 이 지역에서 다시 볼 수 없었던 인구 밀도를 지탱했습니다. 그들의 운하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수문과 관문은 물의 흐름을 조절했고 저수지는 건기에 물을 저장했으며 배수 시스템은 토양의 염분 축적을 막았습니다. 이 마지막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한 기후에서 관계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염분화입니다. 이는 물의 증발이 염분 퇴적물을 남겨 결국 토양을 불모로 만듭니다. 현대 농부들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복잡한 작물 윤작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염분을 씻어내기 위한 주기적인 범람과 염분에 강한 식물 재배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의 농업 매뉴얼에는 300여 종의 서로 다른 식물종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훨씬 나중에 가축화되었다고 생각했던 품종들도 포함됩니다. 한 점토파는 대추야자 재배 지침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선별 육종 기술, 접목 방법,
심지어 인공수분처럼 보이는 형태까지 포함됩니다. 그들은 밀, 보리, 렌즈콩, 양파, 마늘, 상추, 겨자 등 수십 가지 다른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현대 농업학자들이 믿기 어려운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추정치는 수메르 농부들이 곡물에서 60에서 80배의 수확량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한 부셸의 씨앗이 수확 시 60에서 80부셸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료와 기계를 사용하는 현대 밀 농업은 일반적으로 30에서 40배의 수확량을 달성합니다. 고대 농부들은 어떻게 현대 농업을 능가했을까요? 점토파는 그들의 농업 지식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물과 지혜의 신이라고 묘사된 엔키신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고대 수메르의 법률 시스템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함무라비의 유명한 법전보다 여러 세기 앞섰습니다. 수메르 법은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을 인정했습니다. 텍스트를 복사한 서기관은 원저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업 파트너십, 대출, 무역 협정을 다루는 계약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특정 상황에서 해지될 수 있는 법적 계약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에 대한 조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한 점토파는 한 여성이 남편의 학대 때문에 이혼한 사례를 묘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참금을 유지하고 남편 가족으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상속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채무노예 제도를 방지하는 파산 조항도 있었습니다. 업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한 산재 보상과 유사한 제도도 존재했습니다. 법원 시스템은 판사, 배심원,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소환할 권리를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판례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판사들은 결정을 내릴 때 이전 사건들을 참고했습니다. 계약서는 증인 앞에서 개인 인장으로 서명되었고 법적 기록 시스템 역할을 하는 기록 보관소에 저장되었습니다. 이 점토 계약서들 중 일부는 4000년이 지난 후에도 관련 당사자들의 인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수메르 법의 정교함은 오랜 사회 발전과 법 철학의 시기를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록에는 완전히 형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순한 부족 관습에서 복잡한 법전으로 점진적인 진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마치 그들이 다른 곳에서 전체 법률 체계를 들여온 것 같습니다. 수메르인들의 교육 방식은 체계적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두바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학교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두바는 점토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읽기, 쓰기, 수학, 천문학, 그리고 법을 배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많은 연습용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교사로부터 수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육과정은 여러 도시에서 표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통일된 교육 철학을 시사합니다.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기호부터 복잡한 텍스트까지 익혔습니다. 그들은 문학 작품을 베껴 쓰고 수학 문제를 공부했으며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어입니다. 수메르 학교는 아카드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중 언어 사전과 문법 연습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언어 교실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숙제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연습을 위해 점토판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연습용 점토판 중 일부에는 여백의 좌절한 학생들의 필기가 발견됩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수업이나 엄격한 선생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는 고대 세계를 갑자기 매우 가깝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들이 학교를 가졌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 또한 놀랍습니다. 학생들은 기하학, 대수학, 심지어 미적분의 기본을 포함한 고급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몇 년 앞서 천문 현상을 예측하는 천체력 표를 사용하여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의학, 법학,
건축학, 그리고 공학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직업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자와 사상가를 양성하기 위해 고안된 종합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은 5,000년 전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대부분은 여전히 작은 부족 집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수메르인이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작은 무리를 지어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 현대 프랑스보다 작은 지리적 지역에서 여러 대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 몇 세기에 걸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들 초기 도시 중 가장 큰 우르크는 5,000년 전쯤 8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도 몇백 명 이상의 정착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마을에서 거대한 도시 중심지로의 도약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기존의 설명은 농업혁명을 언급합니다. 농업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인구가 증가하도록 허용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농업은 다른 지역에서는 수천 년 동안 도시를 만들지 않고 존재했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나투프 문화는 12,000년 전 밀과 보리를 재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도시 중심지를 결코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수메르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급속한 도시화, 사회 계층화, 기술 발전, 그리고 문화적 정교함을 한꺼번에 촉진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아눈나키가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특정 장소를 지목했습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르사, 시파르, 그리고 슈루팍 같은 곳들입니다. 이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 발굴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곳들은 실제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설립 연대는 수메르 문헌에 기록된 연대와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합니다. 수메르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외부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온 신들의 전설에 역사적 진실의 한 조각이 담겨 있을까요? 수메르 야금술의 미스터리는 또 다른 수수께끼를 제시합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이것은 채광, 광석 식별, 재련 온도, 그리고 합금 비율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도구와 무기에 가장 적합한 청동은 90%의 구리와 10%의 주석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비율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주석이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석 산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백 마일 떨어진 험난한 지형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청동 유물은 고고학 기록에 매우 일찍 나타납니다. 이는 필요한 양의 주석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무역 네트워크의 명확한 증거가 있기 전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더 가까운 주석 산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갈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지질조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수메르인들이 다른 주석원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마도 고갈된 주석석 강 침전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명 모두 애초에 구리에 주석을 추가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순수한 구리는 청동보다 부드럽고 가공하기 쉽습니다. 순수한 구리로 작업하던 고대 장인은 멀리 떨어진 땅에서 온 희귀 금속을 추가하여 더 좋은 합금을 만들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수메르 문헌은 신 엔키가 인간에게 금속 가공 기술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작업장을 세우고 장인들에게 단조의 비밀을 보여주었다고 묘사됩니다. 여러 점토판에는 야금술 레시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양, 가열 시간, 그리고 기술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한 문헌은 패턴 용접 강철처럼 들리는 것을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기술은 중세 시대까지 발명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거는 수메르 야금술이 여러 세대에 걸친 시행착오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처음부터 기존 지식의 적용이었습니다. 수메르 도시 유적에서 고고학자들은 일반적인 연대 측정법과 역사적 시간표를 거스르는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작은 원통형 인장은 정교한 장면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용 가능했던 도구로는 확대해야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부 묘사의 수준은 미시적입니다. 이는 단 몇 밀리미터에 불과한 형상의 개별 머리카락, 장신구 패턴,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여줍니다. 강철 도구와 확대 장비를 사용하는 현대 보석상들도 이 인장을 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리끌과 맨눈으로 작업했다고 알려진 수메르 장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정밀함을 달성했을까요? 일부 인장은 현대 공학 도면과 놀랍도록 유사한 기술 도해를 묘사합니다. 동일한 물체의 여러 시점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이는 정사형과 유사한 원근법 시스템을 사용한 것입니다. 한 인장은 기어, 챔버, 그리고 튜브가 있는 복잡한 기계장치의 단면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것들을 종교적 상징이나 예술적 표현으로 일축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보이는 비율의 수학적 정밀함과 원근법의 일관성은 의도적인 기술적 도해를 시사합니다. 여러 박물관 소장품에는 수메르 유적에서 발견된 작은 수정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들은 정밀하게 연마되었으며 확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그것들이 장식용 물건이거나 불을 피우는 데 사용된 원시적인 돋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문화권에서 확대 렌즈와 미시적인 조각품이 동시에 발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둘을 연결하여 수메르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시각 도구를 가졌다고 추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시리아 시대에 건설되었지만 수메르 디자인에 기반을 둔 니네베의 천문대는 흥미롭습니다. 그곳에는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천체 역학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기구와 차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플라니스페어라고 알려진 한 유물은 상세한 별 지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3200년 전쯤으로 추정되는 원형 점토판입니다. 이 지도는 천체들 사이의 정확한 각도 측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 연구자 앨런 본드는 플라니스페어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유물이 소행성 충돌 궤적을 묘사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점토판은 특정 각도로 지구에 접근하여 대기 중에서 부서지고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충돌하는 물체를 보여줍니다. 본드는 점토판에 표시된 별 정렬을 기반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3123년 6월 29일로 약 5347년 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코에펠스 충돌 지점에서 나온 지질학적 증거는 그 시기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퉁구스카 사건과 유사한 공중 폭발로 인해 촉발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충돌의 규모는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 문화권의 홍수 신화와 재난 전설을 잠재적으로 설명합니다. 플라니스페어의 특별한 점은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궤도 역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천문학적 좌표와 궤적 계산을 사용하여 이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토판은 17세기 요하네스 케플러의 연구가 나올 때까지는 필적할 수 없었던 이해를 보여줍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플라니스페어가 잘못 해석되었으며 실제 사건이 아닌 종교적 우주론을 묘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각도의 수학적 정밀성과 알려진 충돌 지점과의 상관관계는 이 설명을 희망적인 생각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마도 수메르 문명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은 그것이 얼마나 갑자기 끝났는지입니다. 쓰기, 법, 과학, 그리고 도시 생활의 요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메르 문화는 사실상 4000년 전쯤 사라졌습니다. 그 언어는 학문적, 전례적 언어로 지속되었지만 민족 수메르인들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버려지거나 아카드인, 그리고 나중에 바빌로니아 인구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반적인 설명은 여러 요인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기후변화, 농경지의 염분화, 유목민족의 침략,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다른 문명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완전한 소멸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수천 년 동안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했습니다. 수메르의 쇠퇴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급속하고 전면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기의 일부 점토파는 재앙적인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지진, 대규모 폭풍, 강물길의 변화, 그리고 인구를 파괴한 역병 등입니다. 우르의 파괴에 대한 에가라는 한 문헌은 도시가 폭풍에 압도당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폭풍은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죽이고 물을 오염시키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묘사에는 피부를 태우는 바람, 하룻밤 사이에 죽는 식물, 그리고 기형이 된 동물과 같은 이상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방사선이나 화학 무기 노출을 묘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해석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재앙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메르인들이 회복하거나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할 만큼 빠르게 발생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점토판에 보존된 그들의 축적된 지식은 현대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까지 묻혀 잊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정보가 살아남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대 수메르, 소오, 메르에 대한 우리의 발견은 인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수메르인들이 5,000년 전에 천문학, 수학, 의학, 그리고 공학에 대한 진보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증거가 보여주듯이 만약 그들이 점진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이를 개발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 지식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수메르인들 자신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들인 아눈나키, 아논나키가 지구에 문명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신화, 종교적 비유 또는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된 문화적 기억으로 일축합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이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초기 인류 발달에 외부의 영향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다른 대안은 신석기 시대의 농부 집단이 몇 세대 안에 많은 것을 발명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글쓰기, 수학, 천문학, 의학, 법률, 건축, 그리고 도시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문명이 멸망하면서 이 지식의 대부분을 불가사의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이 지식은 이후 4,000년에 걸쳐 고통스럽게 재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더 믿기 어려울까요? 고대인들이 더 발전된 출처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전례 없는 돌파구를 이루었지만 인류가 대부분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수천 년을 다시 같은 수준의 정교함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모든 수메르 점토판, 모든 신비로운 유물, 그리고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업적 위에 걸려 있습니다. 주류 고고학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점진적인 인류 발전의 서사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 서사는 동굴 거주자부터 도시 건설자에 이르기까지 깔끔한 선형적 진행을 따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러한 서사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례적인 존재이자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너무 일찍 너무 발전된 것처럼 보인 문명이었습니다. 증거에 맞춰 서사를 수정하기보다 고고학계는 증거를 서사 안에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미스터리들을 설명으로 치부하고 업적들을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들을 유사 과학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점토판들은 존재합니다. 도시들도 존재합니다. 증거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비밀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하고 경이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들이 말했던 것과 정확히 같을 수도 있습니다.